올 3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4%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연 2% 성장에 빨간불이 켜져 이대로라면 10년 만에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재정 확대로 이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인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따져봤습니다. 현대자동차의 3분기 실적이 3,700억 원대를 기록해 전분기보다 7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결함이 발견된 엔진의 평생 보증을 선언하면서 생긴 일회성 비용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앞으로 나올 신차의 기대를 걸어볼 만하지만 아직 현대차의 실적 턴어라운드는 찾아오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기념하는 반도체의 날이었습니다. 업황부진이 이어지면서 우울한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최근 업계 분위기는 오히려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반도체의 날 행사 현장 잠시 뒤 연결해 보겠습니다. I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됐습니다. 최근 자금 조달과 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인터넷은행에게 또 다른 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성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에 종언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우리 경제는 0.4% 성장하는 데 그치면서 올해 성장률 2%는 고사하고 10년 만에 1%대로 추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용 기계와 장비를 사고 파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팝니다 코너에는 만여 대가 넘는 포크레인과 트럭 등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 삽니다 코너는 한산합니다. 건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 대여하는 분들도 힘들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게 한 달에 10건, 20건 하는 업자들도 현재는 한 달에 1건, 2건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처지고. 올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4%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건설 투자가 지난 분기 대비 5.2%가 줄어든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번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각각 0.6% 이상으로 나와야 정부가 전망한 올해 경제 성장률 2%를 달성할 수 있는데 민간 분야의 부진으로 이 2% 달성이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2%가 달성이 안 되는 것은 대경제의 불확실성, 대외 여건이 안 좋은 것과 국내적으로 투자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성장이 안 좋던 것은 인정을 하고.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풀 수 있는 재정도 이미 상반기에 대부분 집행돼 하반기까지 경기 부양 효과를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올해 2%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로선 힘들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대 성장이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이게 우리 경제가 올해 2%도 성장하지 못하면 10년만이라고 하던데 네. 과거에는 언제 2% 성장률 달성을 실패했었나요? 역사상 3번 있었는데요. 예. 2차 석유 파동이 있었던 1980년, 그리고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1%대를 기록을 한다면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봤던 것들을 보면 다 이제 큰 경기 침체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올해의 그 성장률 저조한 성장률도 일종의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예. 이 한 나라가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잠재 성장률이 최근에 한 2.5에서 2.6% 정도 되거든요. 하지만 그 최근 저성장 흐름 속에서 이 성장세는 둔화되지만 잠재 성장률만큼은 부합을 하거나 웃돌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대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잠재 성장률 2.5에서 2.6%보다 훨씬 더 밑돌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졌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수치는 뭐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그 갭이 점점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방안이 좀 있을까요? 일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4, 4분기는 정부의 적극적인 또 재정 노력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뭐 지금 이 총재의 얘기를 봤지만 이 총재 기대처럼 정부 재정에 기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3분기 정부의 성장 기여도를 보면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정부인데 많이 3분기에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에서 3분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지만 예. 이 재정의 빈자리를 메우긴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3분기에 기대 이하인 0.4%의 성장률밖에 기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는 연간 계획의 65% 되는 재정을 이미 쏟아부었기 때문에 남은 재정을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에 좀 쏟아붓는다고 해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은의 금리 인하로 인한 재정 경기 부양 효과도 모호한 상황이고 미중 무역 갈등 같은 대외적인 상황도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이런 부분들이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재정을 더 투입하자니 뭐 이미 또 많이 쏟은 측면도 있어서 그렇죠. 부작용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가 예정된 가운데 중소기업의 66%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58.4%가 주 52시간 근무를 준비하는 중이라고 답했고 7.4%는 준비할 여건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올해 말까지 준비가 힘들다고 응답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거둔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31% 성장을 했지만 엔진 결함에 따른 평생보증으로 비용이 발생하면서 영업이익은 3천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현대차 실적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현대차는 2019년 3분기 영업이익이 3,78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닝 쇼크를 기록한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31% 성장이지만 올해 2분기와 비교하면 70% 가깝게 영업이익이 줄었는데요. 현대차가 세타2 GDI 엔진을 탑재한 차량을 소유한 고객들에게 평생 보증을 결정하면서 6천억 원의 충당금을 비용으로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난해 3분기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체질 개선을 좀 공언을 했는데 1년간 이 체질 개선에 성공을 했다고 평가를 해야 할까요? 우선 판매 대수가 줄었지만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팰리세이드 등 SUV 신차 중심의 판매 확대와 미국 시장에서의 인센티브 절감 등으로 수익성을 높이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주요 해외 시장이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북미 시장에선 판매가 늘었지만 중국과 인도 시장의 부진이 전체 판매 성적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면 4분기와 내년 전망은 어떻습니까? 당장 4분기에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수입차 관세 부과라는 변수가 남아있고 글로벌 자동차 업계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현대차는 이러한 악재를 신차로 극복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달 현대차의 대표 세단 그랜저의 신형 모델이 출시됩니다. 그랜저는 SUV 인기 속에서도 누적 판매량 기준으로는 국내 1위 차종입니다. 여기에 곧 최고급 SUV 제네시스 GV80가 연말쯤 출시할 예정이어서 북미와 내수 시장의 판매 신장이 예상됩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자, 이번엔 자동차와 함께 우리 산업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반도체 업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이 반도체 업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열린 제12회 반도체의 날 행사장 분위기는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지금 행사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성유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진교영 삼성전자 사장 등 반도체업계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업황 부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우리 반도체 업계는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행사장 분위기는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민관은 한 목소리로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마침 SK 하이닉스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땠습니까? 네, SK하이닉스는 3분기 매출 6조 8,400억 원, 영업이익 4,7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93%나 감소했습니다. D램 반도체 가격 하락이 주 요인입니다. 실적은 여전히 좋지 않은 건데 행사 분위기는 좋았다면 업황이 앞으로 나아진다는 겁니까? 네, 내년부터 회복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이 D램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23% 늘었지만 평균 판매 가격은 16% 하락했는데요. 수요는 살아날 조짐이지만 이 제품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 D램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5G 시장 본격화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업황 회복도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반도체의 날 기념식에서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금융투자협회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최근 갑질 문제를 일으킨 권용원 금투협회장의 거취를 논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결국 이사회가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현재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다음 주 열리는 긴급 이사회에서 권 회장의 거취 관련 사항이 언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사회는 권 회장에게 외부 행사 참여나 언론 노출 등을 자중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 협회 내부 말고도 금융투자업계 전체적으로도 분위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권 회장은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늦은 시간까지 대기하라며 일이 있다고 말한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쏟아내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회사 직원에게는 기자를 위협하는 자세로 강경하게 대응하라는 녹취록이 공개돼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이후 권 회장은 협회를 통해 사실 인정과 함께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협회 노동조합을 집으로 둔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은 권 회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만약 권 회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서명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IT 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한도를 풀어주는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자본 확충이 필요했던 K뱅크의 타격이 큰 상황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어쩌다가 통과가 불발된 겁니까? 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다음 소위의 추가 논의 기류에 개정안 통과는 불발됐습니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 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 관련 법령의 법률 위반 요건은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KT나 K뱅크 모두 난처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K뱅크는 대주주를 KT로 전환하는 데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KT는 공정이익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된 상태인데요.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K뱅크는 유상 증자 등에 있어 큰 부담을 덜 수 있었지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자본 확충의 어려움이 커진 셈입니다. 이 때문에 건정성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번에 통과가 안 된 다른 법안도 있습니까? 네, 1년 가까이 법안 소위에서 계류 중이었던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정보는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바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취임 이후 해당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여당은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엄격해야 하고 과세 정보를 활용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야당에서는 신용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결국 국회 정무위는 내용을 좀 더 보완해 다음 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습니다.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 상품 DLF 사태 등으로 주목받고 있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어제 나온 대법원 판결 하나가 큰 이슈가 됐습니다. 내용이 아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았어도 법적으로는 친자로 봐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온 건데요.
납득이 안 된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 먼저 판결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무정자증인 남성이 이혼을 하면서 인공수정한 자녀와 혼외자 자녀에 대해서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둘째에 대해서는 혼외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자임을 동의한 것으로 봤는데요. 이 판결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왜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건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정해진 법에 따라 판결을 하는 곳이니 결국은 법이 생긴 이유가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들은 모두 혼인 관계 중에 나온 자식은 일단 친자로 봅니다. 이걸 친생추정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가정의 평화 그리고 자녀의 생존권 등 복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녀의 복리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세상에 나온 아이가 아버지 없이 최대한 태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인 셈이고 이 취지는 우리뿐 아니라 서구권 대다수 국가들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는 사회의 총 비용을 고려해서 법과 체계를 짜는 것이고 아까 보신 것처럼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자녀의 복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게 국가 전체의 사회경제적 효율에도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법적 친자와 관련된 문제는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법학자 라이너 프랭크는 제도로서의 혼인에 생부와의 혈연 관계보다도 더 큰 가치를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다라는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한 지금 과거의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는 건데 몇 년 뒤에는 이 판결이 수정되면서 또 화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이 3% 가까이 올랐습니다.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땅값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를 합쳐 15,0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인 경기도 과천시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어지면서 이 지역 땅값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4% 넘게 올랐습니다. 과천을 포함한 서울 수도권 땅값은 같은 기간 3.4%, 전국 땅값은 평균 2.88%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테크노밸리 인근 투자 수요가 몰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가 5% 넘게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와 대구 수성구도 4%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에서는 성동구가 지식산업센터 개발과 역세권 재개발 기대감에 4% 넘게 올라 강남과 용산 등을 제치고 상승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 3기 신도시 등 45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토지보상금 지급이 시작되면 땅값과 집값이 동시에 출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토지보상금이 나오면 일부 토지를 사고 그다음에 남는 돈이 있으면 이제 서울 인근이나 이런 지역의 아파트를 사는 그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게 코스처럼 돼 있는 상황이니까요. 인근 토지값 또 집값에 좀 일부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봐야겠죠. 한편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여파로 인구가 줄어든 울산 동구는 1.4% 넘게 떨어지며 올해 9월까지 땅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변종 대마 흡연과 밀반입 혐의로 구속된 CJ그룹의 이선호 씨가 오늘 열린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먼저 재판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호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 7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저지른 범행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한 범죄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 48일 만에 석방된 이 씨는 구치소를 나오면서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씨의 거취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일단 CJ그룹은 이 씨의 석방에 안도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재벌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론이 안 좋은 데다 오늘 판결도 솜방망이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당장 복귀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특히 구속 기간 동안 주말을 빼고 거의 매일 변호인을 만난 것이 확인되면서 황제 접견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라 당분간 자숙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구속되기 전 CJ제일제당의 식품전략기획팀장 자리를 맡아왔는데요. 회사 내규에는 직원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하도록 돼 있어 보직이 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다음 달부터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열립니다. 올해 행사는 과거보다 할인 품목도 많아지고 할인율도 더 높아집니다. 또 보이콧을 선언했던 백화점들도 참가하기로 했는데 과거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행사가 이번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다음 달에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됩니다. 어제 기준으로 참여를 신청한 업체는 모두 603개로 지난해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쇼핑 업계 참여도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할인율은 최대 80%입니다. 품목과 같은 경우는 이전과 비해서 많은 기업체들이 더 참여를 하고 인기 브랜드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는 것 같고요. 광고제나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저희가 과외 그 조건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할인 부담 특약 지침 논란으로 참여가 불투명했던 백화점 업계도 보이콧을 철회했습니다. 한국백화점협회 관계자는 올해는 행사가 민간으로 이양된 첫 해이기 때문에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참가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행사는 다음 달 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참여업체 매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내수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한일 갈등 속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회담을 갖고 두 나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한일 정상이 언제 만나느냐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이 양국 총리 회담 결과 평가해 주시죠. 네,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두 나라가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조세영 외교부 차관의 설명 들어보시죠. 한일 관계의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서 양국 외교 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시켜 나가기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베 총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자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지켜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징용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언론에서는 양 총리의 회담이 평행선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친서도 전달이 됐죠. 네, 이낙연 총리가 회담이 마무리되기 전 아베 총리에게 전했는데요. 친서에는 두 나라의 현안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나가자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대화가 본격화되고 한일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져 경색 국면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가문에 흐르는 피해 저주를 거부하고 인간의 삶을 살고자 하는 드라큘라. 끊으려 애써도 끊어지지 않아 내 안의 욕망은 더욱 깊어지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지키기 위해 흡혈귀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1897년 브람 스토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체코 뮤지컬 드라큘라가 1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섬세한 무대 연출과 11인조 라이브 오케스트라의 서정적인 음악 등이 400년을 넘나드는 서사를 완성도 있게 그려냅니다. 평범한 한 인간이자 남자로서 살고 싶었던 드라큘라 역에는 신성우와 임태경, 엄기준이, 드라큘라와 대적하는 반 헬싱 역에는 김범래와 이건명 등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합니다. 거울 속에 낯선 얼굴 나 역시도 알아볼 수 없는 내 모습. 19세기 유럽 최고의 인기 작곡가였던 오펜바흐의 마지막 작품 호프만의 이야기를 국립오페라단이 14년 만에 무대에 올립니다. 독일 낭만주의의 대문호 호프만의 3가지 단편 소설을 토대로 3번의 연애담과 예술가로서의 꿈과 좌절을 옴니버스식으로 엮었습니다. 다양한 버전 가운데 이번 공연에서는 인간은 사랑으로 성장하고 시련으로 더욱 성장한다는 메시지를 극적으로 연출합니다. 베토벤 해석의 최고 권위자인 피아니스트 안드라스 슈프가 국내 관객과 만납니다. 내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공연에는 그가 창단한 오케스트라 카펠라 안드레아 바르카와 함께 베토벤 협주곡을 연주합니다. 때론 지휘자로 때론 피아니스트로 1인 2역을 소화하는 슈프는 이번 내한 공연을 포함해 싱가포르와 일본 등의 아시아 투어를 이어갑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이 0.08% 올라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강남 4구는 0.12% 상승하면서 오름폭이 확대됐고 양천구도 0.1% 올라 강남권 다음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정부의 부동산 거래 합동 점검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정으로 재건축 단지의 매수세는 위축됐지만 기준금리 인하와 교통 여건을 따라 수요가 움직였다고 분석했습니다. GS25가 편의점 업계 최초로 향이 가미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를 내린 지 하루 만에 결정한 것으로 GS25는 전국 가맹점에 판매 중단과 매대 철수 조치가 담긴 공문을 배포했습니다. 판매가 중단된 상품은 쥬얼랩스의 트로피칼과 딜라이트, 크리스프 3종과 KTNG의 시트 툰드라 등 총 4종입니다. SBS CNBC 재테크 포럼이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자산관리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상속증여와 부동산 투자, 재무 설계 등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연자들은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적합한 자산관리와 투자는 장기적 안목에서 철저히 준비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안은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오늘에서 내일 사이 20에서 40mm가 되겠고요. 많은 곳에는 6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비로 인해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고요. 특히 강원 산지는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매우 짧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주말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쌀쌀해질 텐데요. 토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8도, 일요일은 6도 선에 머물겠고요. 낮 기온은 20도를 밑돌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춘천의 낮 기온 21도, 대전 22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의 낮 기온은 19에서 21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도와 남해안에도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은 22에서 23도로 온화하겠습니다. 토요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 당분간은 쌀쌀하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